네, 여러분들이 이제 6월에 보는 시험은 TAT 2급을 보실 텐데,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TAT 2급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에 보실 텐데, 6월에 보는 건 TAT 2급이죠. TAT 2급에 성공하시면은 FAT 1급 자격증은 꼭 필요한가요? 예,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뭐 이력 관리나 이렇게 할 때 FAT 1급도 있고 TAT 2급도 있다. 두 개 있다고 그래서 격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왜냐면 상위 급수가 더 중요하니까. TAT 2급. 그래서 이번에 FAT 1급 도전할 때 좀 부족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기간 동안 조금 더 힘차게 공부해가지고 TAT 2급 패스하시면 FAT 1급은 그냥 건너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위 급수가 있으면 하위 급수는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FAT 1급부터 시험 보기를 권장하는 이유는 시험을 보는 것도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TAT 2급에 응시해가지고 보는 경우하고 FAT 1급을 한번 떨어졌지만 시험에 응시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TAT 2급 보는 사람하고 두 번째가 훨씬 수월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대면 수업은 뭐 여러 가지 경험, 이 자격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익숙합니다만은 비대면 시험은 이번이 처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경험에서. 그러니까 그 시험의 경험을 한번 가지고 있다는 거. 예, 이것이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FAT 1급 혹시라도 안 됐다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 다음 달에 TAT 2급 준비할 기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6회 모의고사죠. 509페이지. 주식회사 한국은 23년 10월 1일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더존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이랬어요. 네. FAT 1급에서 이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 FAT 1급에서는 주로 단기 매매 증권을 주로 문제를 내요. 그런데 지금 1번 문제는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더존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했습니다. 더존의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으며 23년 12월 31일 결산일에 공정가치는 주당 1,300원입니다. 이랬어요.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분계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매도 가능증권의 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매도 가능증권의 결산 시 평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분개한 것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번과 다번은 틀렸습니다. 자, 나번과 라번 중에 답이 있죠. 그래서 차변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 주당 300원씩 100주니까 3만원이 되죠. 3만원. 그래서 오른 것은 몇 번이에요? 네? 나번 아닌가요? 네. 자산의 증가. 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의 증가 맞죠?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뭐죠? 네? 자본의 증가죠. 네. 이걸 수익의 발생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매도 가능 증권과 단기 매매 증권을 같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이익은 단기의 수익으로 가지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걸 자본에다가 유보시켜 놨다가 담아 놨다가 처분할 때 한꺼번에 손익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처분할 때 정리를 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손익이 아닙니다. 평가 이익이든 평가 손실이든 자본입니다. 자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자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자본입니다.
그래서 차변은 자산 증가, 대변은 자본 증가로 결합이 된 거예요. 나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이냐?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해야 한다. 충실히 표현해야 된다. 표현의 충실성 나오네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예, 검증 가능성. 중립적이어야 된다. 네,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표검중. 그래서 답은 예, 신뢰성. 다음에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에서 보관 중인 결산 시점의 자산 내역입니다.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반영되는 금액으로 오른 것은 네, 이건 기출문제에서도 잘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한 5개 정도 주고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합계는 얼마냐?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우선 현금과 현금 대용증권,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죠. 네. 자, 지폐 주화는 현금입니다.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도 현금 대용증권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를 23년 1월 1일 날 취득했는데 만기가 25년이면 2년이에요. 만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수취한 약소금, 어음은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예, 어음은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매출 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예, 채권, 매출 채권. 그 다음에 환매 조건이 있는 채권, 만기는 2개월입니다. 네, 만기 2개월짜리 채권 현금성 자산으로 봐야죠. 네, 취득시 만기가 2개월 이내이니까.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0만 원. 맨 마지막 판매 조건이 있는 채권 만기가 2개월이 아니라 뭐 다른 개월 수는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현금성 자산으로 봅니다. 만기 3개월까지는 포함되고 만기 예. 4개월이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4개월은 안 됩니다. 네. 채권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만기 3개월 이내인 거 취득 시점 기준이에요. 네. 그리고 주식은 채권으로 보지, 현금성 자산으로 안 봅니다. 주식은. 네. 그래서 여기 어음도 안 보고, 어음도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어요. 어음도 주식도 될 수 없습니다. 다 채권은 가능합니다. 네. 채권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하면은 현금 대용증권,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은 만기가 없는 예금 상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으면 현금이 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채권은 2개월 후에 만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까지 만기에 도래해야 하는 것은 현금성 자산으로 봐주거든요. 그런 얘기.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은 만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장성이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팔면 바로 현금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주식은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을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제외하시고, 어음도 마찬가지예요. 어음도 만기가 1개월짜리든 두 달짜리든 간에 3달짜리라 하더라도 어음도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4월 상품 관련 자료입니다. 4월의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월초 재고가 있고 매입이 있고 매출이 있고 이렇습니다. 자, 매출 원가를 구하라는 거니까요.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T 계정에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 계정에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기초는 1000개 곱하기 100원 10만원. 기초가 차변이죠. 그 다음에 매입은 2000개 곱하기 120원 하면은 2는 4, 1은 24만원인가요? 24만원. 자, 차변의 합계는 34만원. 대변의 합계도 34만원을 만들어주는 거죠. 매출 원가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냐? 매출을 2,500개 했습니다. 2,500개. 그러면 1000개에서 2,500개 선입선출법이군요. 선입선출법이니까 2,500개의 원가를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위에 거 1000개 하면은 10만 원 하고 밑에서 1,500개. 그러면 1,500개를 단가 120원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00개 곱하기 단가 120원이죠. 그러면 여기 18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 10만 원하고 밑에서 18만 원하고 더하면 28만 원인데 보니까 매출 원가가 말이죠. 요게 있네. 감모 손실 100개가 모두 정상감모라고 그랬어요. 정상감모는 매출 원가예요. 그러면 이 100개의 재고는 4월 5일 120원짜리로 봐야 돼요. 선입선출이니까. 그래서 120원 곱하기 100개 하게 되면은요 1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2,000원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는 29만 2천원이 되는 거죠. 여기가 29만 2천원. 기말 상품 재고액은 뭐 계산할 필요 없네요. 그래서 답은 29만 2천원이다. 3번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뭐 T 계정을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2,500개의 원가에다가 요 100개의 정상감모를 더해주면 되는데 2,500개를 선입선출법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돼요. 월초재고 1000개 판매됐고 그 밑에 4월 5일에서 1,500개 1,500개. 그래서 1,500개에 대한 금액은 18만원. 여기 1000개에 대한 금액은 10만원. 두 개 더하면 28만원. 거기에서 밑에 100개에 대한 원가 정상감모니까 그걸 계산하면 12,000원. 요거 두 개 더하면 29만 2천원이다 해서 29만 2천원을 그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다음에 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차입금에 대한 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 현재 가치 평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차입금이 1,000만 원입니다. 차입은 23년 3월 1일 날 했습니다. 차입금의 만기는 내년 8월입니다. 이자 지급은 연 12%, 만기 시점의 후급 월할 계산. 자, 1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23년도에는 경과된 이자를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3월 1일 날 차입했으므로 경과 기간은 2달을 빼면 10개월이 경과된 거죠. 그래서 차입금 1,0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2% 그러면 120만 원 나오죠. 그러면 10개월 치면은 100만 원이네요. 예, 이자 비용 100만 원 나오네요. 10개월치 이자니까. 연 12%니까 1년에 120이니까요. 한 달에 10만 원 금방 계산하기 쉽게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개월치 하면은 100만 원. 경과 기간의 이자 비용을 계산한 거예요.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차입금은 23년 말 재무상태표에 비유동 부채로 표시가 된다.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기가 내년 8월입니다. 만기가 내년 8월이면 결산 시점에서는 8개월이 남은 거죠. 유동부채로 표시해야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3월 1일 날 차입할 때는 개정 과목이 뭘까요? 장기 차입금이겠죠. 1년 넘으니까. 장기 차입금이죠. 그러면 결산할 때 이걸 장기 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대체시켜야 되는데 어떤 분계를 해야 돼요?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이 분계 결산 분계로 가끔 시험에 나오죠? 결산 때 분계를 이렇게 해주면 장기 차입금은 부채 감소되고 유동성 장기 부채가 유동부채니까 유동부채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 분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산 때 이 분계를 한다는 겁니다. 답이 2번이었어요. 다음은 6번을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영업이익을 구하려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하고 판매관리비까지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빼줘야 될 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출 원가 빼주고, 감가상각비 빼주고, 급여도 빼주고, 여기까지만. 맞죠? 그럼 얼마 나와요? 네, 얼마 나옵니까? 몇 번이에요, 답이? 네, 빼보면 알죠. 네, 4번. 다음은 7번 보겠습니다. 주식에서 항공은 결산일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 2만원과 이자 미수액,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액, 임차료 미지급액 3만원 누락했습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가번부터 보겠습니다. 2만원 자산이 과소. 어디? 이자 미수액이 자산이에요. 미수 수익. 미수 수익 2만원 과소.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3만원 부채 과대. 임차료 미지급액은 미지급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를 누락했으니까 과대가 아니라 과소가 돼야죠. 과소. 그 다음에 4번 2만원의 수익 과소. 네,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을 누락했죠. 과소 맞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라번 3만원의 비용 과대.
자, 임차료가 비용입니다. 누락했으니까 비용이 과소가 돼야죠. 과대가 아니고. 그래서 가, 다. 예, 2번입니다. 이거 여러분 분계 가능하신가요? 과대니 과소니 이런 걸 판단하려면 이 분계가 머릿속에 떠올려 있어야 됩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게 뭐냐? 이자 미수액이 2만원 있다는 결산 정리분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미수 수익 2만원 자산 증가시키고요. 이자 수익 2만원 수익을 예상해 가지고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이 분계가 머릿속에 있어야 이 답을 찾는 거다 이거죠. 네,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면 메모지에다 써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미지급액 3만원이 있다. 이거를 수정하려면은 결산 수정 분계는 자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고, 이게 부채예요. 이 분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락시켰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누락시켰다. 그러니까 7번과 같은 문제는 위에서 열거한 요 두 사건에 대해서 결산 수정 분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수익의 예상이라고 공부했고, 이것을 우리는 비용의 예상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결산 분계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됐습니까? 다음은 부가세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있을 때는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지 않지만 사업장이 없으니까. 2번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틀렸네요.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는 과세자는 간이과세자죠. 간이과세자. 3번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한 사업은 무인 자동 판매기가 설치된 장소가 아니죠.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자는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니까 사무소죠. 사무소. 만약에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소가 없는 사업자, 그러면 거주지. 예, 그럴 때는 거주지를 그냥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기간은 원래 예정신고는 간이과세자는 안 해도 돼요. 고지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고지세액이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그 실적을 가지고 고지를 하는데 2분의 1만큼을 고지하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결과가 3분의 1에 미달하면은 신고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0일이 아니고 6월 30일까지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이기 때문에 예정 신고를 한다면 1월 1일부터 6월 걸 가지고 신고해야죠. 6개월치 가지고. 그래서 8번은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9번.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것은 1번이네요. 수집용. 네, 일반 우표는 면세입니다만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시내버스, 토지, 소금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자료입니다.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죠. 그죠? 자, 국내 매출 공급가액이 6천만 원이면 여기서 매출세액은 600만 원. 하치장 반출액이다. 이거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죠. 하치장이니까. 만약에 직매장 반출액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의 10%, 100만 원이 매출세액입니다. 직매장 반출은 공급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그러나 하치장은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매입세액 500만 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죠. 그래서 300만 원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나오겠네요. 답이 3번이구나. 네, 이렇게 해서 6회 모의고사 풀어봤는데 혹시 추가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 한번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네, 없으시면은 진송각으로 이제 여러분 로그인 해보세요. 자, 진송가구 6회 문제 같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진성가구는 일반 가구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랍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주식회사 준기목재와 2023년 2월 1일 신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받았습니다. 준기목재의 거래처 등록 1007번을 수행하시오. 거래 시작일과 메일 주소를 등록하시오. 신규로 등록하라는 거네. 이거는 아예. 예. 자, 신규 등록할까요? 거래처 등록 가가지고 밑에다가 1007
이메일 주소까지 해야 돼요. 거래 시작일도 넣으라고 했으니까 거래 시작일 16번에 있는 거 이 날짜 고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죠?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문제. 진성가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입력되어 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보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매출액부터 보는 거예요. 통신비 고치세요. 수선비도 고치세요. 법인세가 빠졌습니다. 네, 세 가지 고치니까 답이 맞았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맞으면 다 고친 거예요. 이거 많이 고쳐보면 금방 찾아요. 예, 이거는. 고칠 때 앞에 계정 과목 저는 안 봐요. 숫자만 쭉 보면서 숫자 틀린 거 빨리빨리 고치면 되는 거죠. 거의 다 맞아요. 그렇게.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만약에 상품 매출원가가 틀렸는데 기초상품 재고액이나 단기상품 매입액이 틀렸을 때는 여기다 직접 입력하면 되지만 기말상품 재고액이 잘못됐을 때는 여기다가 입력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상품을 고쳐야 돼요. 다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실무수행으로 가보겠습니다. 3만원 초과거래 자료 입력. 해진마트에서 직원 야유회에 필요한 간식과 음료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직원들 야유회니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영수증 수치명세서 1과 2서식을 작성하시오. 자, 7월 19일 일반저표에다 입력해야죠. 출금으로 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811번 복리후생비 써야 되고 금액은 16만원. 그래서 출금전표 복리후생비 811번입니다. 16만원. 그리고 바로 영수증 수치명세서로 가야죠. 여기 세 번째 줄에다 입력하면 됩니다. 2023 0719 주식회사 진성. 아이고 해진. 참 해진마트죠. 우리 회사가 진성.
찐마트 김혜진. 구분에 해당되는 거 없어요. 그냥 지나가시고 811번 복리후생비 적요에다가 음료 구입 적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1도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을 가서 명세서 2 불러오기 한번 누르는 거 그래야 여기에 3개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해야 되겠죠? 네, 하나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은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자료인은 수연 아울렛에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발급한 견적서입니다. 자료인은 공급가액의 10%를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입니다. 계약금을 입금받았다. 선수금. 네, 선수금 분개하라는 거네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요 3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것이 계약금이다. 이 회계 처리하라는 그런 문제죠. 그러면 일반 전표 7월 21일 차변이 보통예금 103번. 은행은 하나은행 보통. 금액은 35만 원. 대변은 선수금 부채 증가. 이 부채의 거래처는 수연 아울렛.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수연 아울렛 35만 원.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질문 놓친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네. 7번 항공 결산대 대여금이 아까 이론 문제? 네. 가소 계산 과대 저 이거 좀 헷갈려요? 네, 이연하고 그 계산할 때 밑자리 산자가는 아는데 좀 헷갈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요 분계가 지금 아까 여기 7번 문제에서요. 여러분이 이 분계가 가능하시다면은 이 분계를 유추해낼 수 없으면 이 문제는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한 대로 이자 미수액이 2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 이자 미수분을 당기에 수익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익의 예상이라고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으로 반영을 해야 되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건 아니거든요. 내년에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미수 수익으로,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임차료 미지급액. 임차료가 비용이죠. 비용이 당기분인데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기의 손익에 반영을 해야 되려면 임차료라는 비용을 발생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임차료 그리고 대변의 지급을 아직 안 한 거예요. 내년에 지급할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결산 수정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분계 1, 분계 2, 요 두 가지 분계가 가능해야 된다는 게 우선 이 문제를 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고,
자, 그러면 난 분개는 가능한데 헷갈린다. 이거는 자, 왜 헷갈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번을 보겠습니다. 2만 원의 자산이 과소계상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자산이라는 건 미수수익, 요게 자산이거든요. 미수수익 2만 원짜리. 지금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이걸 누락했다고 했어요. 누락을 했다고 그랬으면 자산이 누락됐으니까 아, 작아졌겠구나 자산이. 네, 이건 그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누락됐으니까 이 자산 증가가. 나번은 3만 원의 부채라고 그랬어요. 그럼 부채까지는 맞았어요. 3만 원의 부채. 근데 이거는 증가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건 작아진 거죠. 근데 과대라고 그랬어요. 과대. 이건 과대가 아니고 부채가 누락했으니까 예, 부채가 과소죠. 과소. 글씨가 좀 이상하네. 예, 과소. 그래서 과대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답원을 보시게 되면 2만 원의 수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여기 이자 수익, 요 2만 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수익의 발생을 누락했어요. 누락. 그러면은 수익이 과소되죠. 그래서 이건 맞다 이거예요. 과소. 그 다음에 라번을 보면 3만 원의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비용이 여기 이제 임차료 요걸 말하는 건데, 예? 요걸 임차료. 비용을 누락시켰어요. 지금 발생을. 그러면 비용이 작아져야죠. 과소가 되죠. 근데 여기 과대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이 내용이 그 테스트 문제에 있더라고 이게 있더라고 미수수익하고 이자수익. 네. 틀렸거든요. 아, 이 사전 테스트 문제에 있었습니까? 네, 예. 틀렸어요.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론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결산 문제에서 수동분계 문제로 하나 정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수익이 검색을 안 하면서 생각보다 제가 있는데 잘못 잡아가지고 없더라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니까 미수수익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미수수익이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이게 네 가지 분계 유형이 있잖아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완전히 모른다 그러면 이론에서 하나 정도 틀릴 것이고 그 다음에 결산 문제도 하나 정도 틀릴 텐데 그러면 결국에 한 6점 내지 좀 8점 정도, 예. 그걸 완전히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예. 다른 데서 완벽하게 맞으면 모르지만 이건 그 비중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공부는 나중에 TAT 2급에서 나오는 이론이나 결산 문제하고도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이거는 우리 자격시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러분이 돌파해야 되는 공부예요. 이거는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부터 515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